삼성과 하이닉스가 AI 세계를 제패하자 트럼프가 또다시 한국을 건들고야 말았습니다. 관세 25% 감당해봐라. 하지만 무릎을 꿇은 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습니다. 단 하루 만에 한국은 우리의 가장 위대한 파트너. 라며 사정하고 나섰습니다. 한국이 조용히 반격하자 미국의 경제 지도가 지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진짜 갑인지 전 세계에 똑똑히 각인시킨 대한민국의 위대한 승리, 그 전율의 순간을 지금 공개합니다. 저는 지금 텅 빈 사무실에 앉아 있습니다. 책상 위에는 해고 통지서가 놓여 있고요. 주머니에는 동전 몇 개가 전부예요. 일주일 전만 해도 저는 미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관료 중 하나였습니다. 제 이름은 네이선 콜린스, 상무부 기술안보국 부국장이었습니다. 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과거형이거든요. 25년 동안 외국 기업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일본 도시바를 무릎 꿇렸고요. 중국 화웨이에 숨통을 조였죠. 업계에서는 저를 도살자라고 불렀어요. 외국 기업 입장에서는 악몽 같은 존재였을 겁니다. 저는 그 별명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근데 솔직히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애국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일한 적이 없어요. 승진을 위해서 일했고 돈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퇴직하면 마이크론 고문으로 가기로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거든요. 연봉 50만 달러의 스톡 옵션까지. 그러려면 한국 반도체가 무너져야 했습니다. 마이크론이 그 빈자리를 차지해야 제 자리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저는 관세 폭탄을 밀어붙였습니다. 명분은 있었어요. 한국이 약속한 투자를 질질 끌고 있다는 거였죠. 55조 원 규모의 미국 내 반도체 공장 투자. 한국 국회에서 예산 승인이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는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는 그걸 빌미로 삼았습니다. 기술자문관 강태수가 처음 경고를 한 건 관세 발동 2주 전이었습니다. 부국장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강태수는 한국의 미국인 3세예요. MIT에서 반도체 공학 박사를 딴 수재였죠. 저는 이 친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똑똑거든요. 회의 때마다 제 계획에 구멍을 뚫어대니까요. 뭔데? 텍사스 삼성 공장이랑 애리조나 SK 하이닉스 공장에서요. 지난 한 달간 데이터 백업량이 평소의 12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백업 열심히 하는 게 뭐가 문제야? 아니요. 이건 일반적인 백업이 아닙니다. 핵심 공정 데이터를 한국 본사 서버로 대량 이전하고 있어요. 마치 뭔가를 대비하는 것처럼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대비? 뭘 대비해? 저들이 뭘 할 수 있겠어? 만약 우리가 관세를 때리면요. 저들이 그냥 맞고만 있을 거라고 확신하십니까? 저는 의자를 뒤로 젖히며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강 박사, 자네 화웨이 때 기억나? 중국이 어떻게 했어? 석 달 버티다가 무릎 꿇었잖아. 한국은 중국보다 약해. 더 빨리 항복할 거야. 중국과 한국은 다릅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중국은 양으로 밀어붙이는 나라고요. 한국은 질로 승부하는 나라입니다. 미국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요. 85%가 한국산이에요. 구글도, 메타도, 오픈 AI도 전부 한국 칩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더 쫄 거 아니야. 우리한테 못 팔면 굶어 죽을 텐데 반대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들이 안 팔겠다고 하면요. 우리는 뭘로 채웁니까? 저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마이크론이 있잖아. 인텔도 있고 수율이 다릅니다. 강태수가 태블릿을 꺼내 숫자를 보여줬어요. 삼성 HBM 수율 92%, SK 하이닉스 94%, 마이크론은요. 8%입니다. 8%가 92%가 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돈 쏟아부으면 되지. 최소 5년입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30년 동안 축적된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그건 살 수가 없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짜증이 났어요. 이 친구는 왜 맨날 부정적인 소리만 하는 건지. 강 박사, 자네 지금 어느 나라 편이야?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실, 자네가 말하는 사실은 전부 한국 편이네.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미국이 얼마나 약한지, 혹시 서울에서 뭐 받아먹은 거 있어? 그 순간 강태수의 눈빛이 변했어요. 모욕감과 분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금세 체념으로 바뀌더군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가 저를 불쌍하다는 듯이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기분 나빴습니다. 알겠습니다, 부국장님. 제 직무는 기술 자문이니까요. 조언은 드렸습니다. 결정은 부국장님 몫이죠. 강태수가 나가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 DC의 하늘은 회색이었지만 제 마음은 맑았어요. 저 친구는 몰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돈과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국 따위가 미국한테 덤빌 리가 없잖아. 2주 뒤 관세가 발동됐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을 보면서 샴페인을 땄어요. 한국 코스피가 폭락하는 그래프를 안주 삼아 마셨습니다. 제 인생 마지막 축배였어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한국이 2주 전부터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 그 데이터 백업이 무슨 의미였는지, 강태수가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경고했는지 48시간 뒤에 전부 알게 됩니다. 관세 발동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 새벽 5시에 출근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트루스 소셜 게시물이 올라오는 걸 실시간으로 보려고요. 화면에 알림이 뜨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한국 관세 25% 즉각 발동. 약속을 어긴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드디어 시작이구나. 바로 주식 앱을 열었습니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어요. 삼성전자 6% 하락, SK하이닉스 7% 하락, 빨간 숫자들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반대로 제 계좌는 푸른빛이었어요. 인텔 주가가 장전 거래에서 벌써 3% 올랐거든요. 저는 신용으로 3배의 레버리지 상품에 전 재산을 넣어뒀습니다. 80만 달러요. 2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아내한테도 말 안 했습니다. 알면 기절할 테니까. 오전 9시, 저는 직접 한국 대사관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제가 다듬었어요. 외교부 법무팀이 검토한 초안이 있었는데 너무 부드럽더라고요. 저는 싹 뜯어고쳤습니다. 24시간 내에 55조 원 투자 이행 확약서를 제출할 것. 미제출 시 자동차 및 반도체 전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임. 협상의 여지는 없음. 마지막 문장이 핵심이었어요. 협상의 여지는 없음. 이건 최후 통첩이라는 뜻이거든요. 상대방 자존심을 박살내는 거죠. 굴욕을 줘야 빨리 무릎을 꿇습니다. 점심때 백악관 브래드 윌슨 수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콜린스, 한국 반응이 어때? 조용합니다. 아직 아무 움직임이 없어요. 좋아. 쫄았나 보네. 브래드 수석이 낄낄거렸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어요. 저녁쯤 되면 로비스트들이 뛰어다니기 시작할 겁니다. 내일 아침이면 울면서 확약서 들고 오겠죠. 화웨이 때랑 똑같은 패턴이야. 그렇죠. 처음엔 버티는 척하다가 결국 무릎 꿇는 거죠. 한국은 중국보다 약하니까 더 빨리 끝날 겁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주식 앱을 확인했어요. 인텔이 4%까지 올랐습니다. 제 계좌 수익률이 12%를 찍었어요. 레버리지니까 실제 주가 상승분의 3배가 반영되거든요. 80만 달러가 89만 6천 달러가 됐습니다. 하루 만에 9만 6천 달러를 번 거예요. 한국 돈으로 1억 3천만 원쯤 되겠네요. 저는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이 추세가 일주일만 계속되면 은퇴 자금이 2배로 뜹니다. 플로리다에 별장을 살 수 있어요. 바닷가가 보이는 2층짜리요. 퇴직하고 낚시나 하면서 살면 되겠다. 오후 3시쯤 강태수가 또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저는 내심 짜증이 났습니다. 또 부정적인 소리 하러 왔구나. 부국장님, 지금 보셔야 할 게 있습니다. 뭔데? 강태수가 태블릿을 내밀었어요. 화면에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의 네트워크 트래픽 현황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이전 건이요. 속도가 더 빨라졌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강 박사, 아까도 말했잖아. 백업하는 거라니까. 아닙니다. 이건 백업이 아니에요. 강태수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보세요. 데이터가 한국 본사로 넘어간 다음에 로컬 서버에서 삭제되고 있어요. 백업이면 원본을 남겨둬야 하는데 지우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데? 철수 준비입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데이터를 다 빼놓고 나가려는 거예요. 우리한테 빈 껍데기만 남기고요. 순간 불쾌한 느낌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에이, 말도 안 돼. 저들이 그럴 리가 없어. 왜 없습니까? 55조 원을 투자한 공장이야. 저들이 그걸 버리겠어. 미국 시장을 포기하겠냐고. 투자금보다 자존심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강 박사, 사업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돈으로 하는 거지. 저들이 아무리 기분 나빠도 결국 돈 앞에서 무릎 꿇게 돼 있어. 강태수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포기하는 표정이 되더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겠습니다. 강태수가 나가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잿빛이었지만 제 기분은 화창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저는 확신했어요. 한국이 버틸 재간이 없거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 시장을 잃으면 죽는 거야. 저녁에 집에 가서 아내한테 외식하자고 했습니다. 고급 스테이크 집에 갔어요. 와인도 비싼 걸로 시켰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요? 아내가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플로리다 별장 사진을 검색하면서 잠들었습니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평화로운 밤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휴대폰부터 확인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밤새 로비스트들이 뛰어다녔을 테고, 새벽에 긴급회의가 열렸을 테고, 지금쯤 항복 문서를 들고 백악관으로 달려오는 중이겠지. 근데 이상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메일함이 텅 비어 있었어요. 부재 중 전화도 없었고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뭐지? 아직 시간이 좀 남아서 그런가. 서둘러 출근했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오전 8시였습니다. 비서한테 물었죠.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 온 거 있어요. 아니요. 없는데요. 로비스트들은 김앤장이나 아널드 앤 포터에서 연락 없었어요.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24시간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 반응이 없다. 이건 좀 이상했어요. 보통은 난리가 나거든요. 미국이 때리겠다고 하면 저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로비스트들이 국회의원 사무실을 뛰어다니고, 교민단체가 성명서를 내고, 한국 언론이 특집 기사를 쏟아내고,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직접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주미 한국 대사관 직통번호요. 신호음이 길게 울렸어요.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3번을 더 걸었어요. 같은 결과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어요. 뭐야 이거. 오전 10시 강태수가 뛰어왔습니다. 숨이 차 있었어요. 부국장님, 상황이 이상합니다. 나도 알아. 한국 대사관이 전화를 안 받아. 그것만이 아닙니다. 강태수가 태블릿을 펼쳤어요. 화면에 여러 개의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 동향 분석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뭔데?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강태수가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보세요. 관세 폭탄 맞았으면 조간신문 일면이 난리가 나야 정상이에요. 근데 한국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요. 경제 관련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검열하는 거 아니야. 정부에서 보도 통제한 거지. 한국은 언론 자유 지수가 미국보다 높습니다. 보도 통제 같은 거 안 해요. 그럼 뭔데? 강태수가 침을 삼켰어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상해요. 마치 일부러 반응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불안한 느낌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쫄은 거야. 너무 충격을 받아서 말도 못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하지. 내일 아침이면 울면서 달려올 거야. 강태수가 뭔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걸렸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오후가 됐어요. 여전히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구내식당에 갔는데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이상하게 불안했어요. 뭔가 잘못된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오후 3시, 브래드 윌슨 수석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콜린스, 한국 반응 왔어. 아니요.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이상하네. 벌써 로비스트들이 뛰어다녀야 할 시간인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뭔가 꾸미는 거 아니야? 저는 헛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뭘 꾸밀 수 있겠습니까? 저들한테 카드가 뭐가 있어요. 그렇긴 하지. 브래드 수석이 한숨을 쉬었어요.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보자. 그때까지 안 오면 진짜로 때리면 되지.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너무 조용해.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들었습니다. 저녁 11시, 집에서 마지막으로 뉴스를 확인했어요. 한국발 기사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정부 성명도 없고, 장관 인터뷰도 없고, 그 흔한 시민 인터뷰도 없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도에서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스스로를 안심시켰어요. 내일이면 알게 되겠지. 저들이 항복하면 다 끝나는 거야. 그날 밤, 저는 악몽을 꿨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는 꿈이었어요. 저는 해변에 서 있었는데 파도가 점점 다가왔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는데 발이 모래에 박혀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파도가 저를 삼키는 순간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식은땀이 흥건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강태수한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지금 즉시 사무실로 오세요. 큰일 났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저는 옷을 대충 걸치고 차를 몰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어요. 신호등이 깜빡거리는 교차로를 지나면서 강태수의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태수는 과장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답답할 때가 많았죠. 그런 친구가 큰일 났다고 했으니 진짜 뭔가 터진 겁니다.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새벽 5시였어요. 강태수가 상황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야? 이거 보세요. 강태수가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텍사스 삼성 공장의 데이터 트래픽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들쭉날쭉한 곡선이 그려져야 해요. 공장이 돌아가면 데이터가 오가거든요. 생산 수치가 올라가고, 장비 상태가 기록되고, 품질 검사 결과가 전송되고, 근데 그래프가 이상했어요. 새벽 2시부터 선이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완전히 평평한 직선이었어요. 이게 뭐야? 0입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데이터 전송량이 0이에요. 공장이 돌아가고 있다면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고장 아니야. 센서가 맛이 간 거 아니고. 애리조나 SK 공장도 똑같습니다. 강태수가 화면을 넘겼어요. 두 번째 그래프도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동시에 0으로 떨어졌어요.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화면을 노려봤어요. 뭔가 싸한 느낌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국 본사 클라우드 서버 트래픽입니다. 강태수가 세 번째 그래프를 띄웠어요. 이번에는 반대였습니다. 곡선이 천장을 뚫을 듯이 치솟아 있었어요. 수직 상승이었습니다. 어젯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 미국 공장의 모든 데이터가 한국으로 전송됐습니다. 강태수가 침을 삼켰어요. 생산 레시피, 공정 변수, 장비 세팅값, 전부 다요. 그리고 로컬 서버에서는 삭제됐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삭제, 데이터를 삭제했다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공장인데 왜 저들 맘대로 삭제를 해? 건물은 미국 거지만 시스템은 한국입니다. 강태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서버 관리 권한, 장비 제어 권한, 보안 프로토콜, 전부 한국 본사가 쥐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세입자예요. 세입자라고. 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어요. 55조 원을 투자해서 지은 공장인데 우리가 세입자라고. 말도 안 돼. 그럼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뭐야? 강태수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전기 스위치요. 불 끄고 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실 모니터 하나가 번쩍였어요. 실시간 위성 화면이었습니다. 텍사스 삼성 공장 정문을 비추고 있었어요. 대형 버스 세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뭐야? 강태수가 화면을 확대했어요. 공장 건물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짐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캐리어를 끌거나 박스를 안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들입니다. 강태수의 목소리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텍사스에서 200명, 애리조나에서 250명, 총 450명이 오늘 아침 비행기로 귀국합니다. 450명.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그 사람들이 없으면 공장이 돌아갈 수 있어. 없습니다. 강태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저 사람들 머릿속에만 2480개의 미세 공정 변수가 들어있어요. 매뉴얼에는 없는 값들입니다.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몸으로 익힌 거예요. 강태수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저들이 빠지면 우리는 기계를 켤 수는 있어도 제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위성화면 속에서 버스가 출발했어요. 공장 정문을 빠져나가 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멍하니 지켜봤어요. 이건 블러핑이 아니야. 진짜로 빠지려는 거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백악관 브래드 윌슨 수석이었어요. 콜린스. 한국 답장 왔어. 아니요.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저는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브래드 수석이 침묵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5초쯤 지났을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저들이 도망간다는 거야.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습니다. 공장을 껍데기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브래드 수석이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블러핑이야. 겁주려고 그러는 거지. 저들이 진짜로 미국을 버리겠어. 50년 동안 우리 밑에서 숨 쉬었으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위성화면 속 버스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수석님,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대비는 무슨... 저들이 까불면 진짜로 때리면 되지. 브래드 수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콜린스, 자네 쫄았어. 한국한테. 아닙니다. 저는 서둘러 부인했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럼 됐어. 오전 9시까지 기다려봐. 답 안 오면 추가 관세 발동 준비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어요.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저들 정말 빠질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전 9시, 최후 통첩 시안이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팩스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뭔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항복 문서든 협상 요청이든 9시 정각. 아무 일도 없었어요. 9시 10분.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9시 15분. 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어요. 9시 23분. 팩스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드디어 왔구나.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항복 문서가 틀림없어. 저들이 버틸 리가 없잖아. 종이가 천천히 밀려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 로고가 상단에 찍혀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내용을 훑어봤죠.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커피가 목에 걸렸어요. 귀국 대통령의 관세 25% 부과 위협은 양국 간 신뢰 파기 선언으로 간주함. 뭐라고?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읽었어요.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신뢰 파기 선언이라고. 두 번째 문단으로 눈이 갔어요. 이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조치를 즉각 시행함. 첫째, 대미 투자 55조 원 전면 보류. 둘째, 미국 내 파견 기술, 인력 전원 즉시 철수. 셋째, 핵심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권한 회수. 커피잔이 손에서 미끄러졌어요. 뜨거운 액체가 바지를 적셨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움켜쥐고 마지막 문단을 읽었어요. 본 조치는 내일 오전 9시를 기점으로 효력을 발휘함. 해당 시한 이전 관세 위협 철회 시 제협에 가능. 문서 하단에 붉은 글씨가 박혀 있었어요. 데드라인 24시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건 항복 문서가 아니었어요. 선전포고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저는 팩스실을 뛰쳐나와 제 사무실로 달렸어요. 전화기를 움켜쥐고 한국산업부 직통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렸어요. 딸각. 연결됐습니다. 서동민입니다. 차분한 목소리였어요. 마치 날씨 얘기라도 하듯 평온했습니다. 저는 버럭 소리쳤어요. 이게 무슨 짓이오? 이건 협박이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서동민 본부장이 대답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통보입니다. 뭐라고? 콜린스 부국장님. 서동민 본부장의 목소리는 여전히 잔잔했어요. 귀국은 24시간 최후 통첩을 보내셨죠. 저희도 똑같이 해드리는 겁니다. 남은 시간 24시간. 시계는 이제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당신들 미쳤어. 미국이랑 싸우겠다고.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어요. 50년 동맹을 이따위로 내팽개칠 거야. 서동민 본부장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웃음이라기보다는 한숨에 가까웠습니다. 동맹은 신뢰로 유지됩니다, 부국장님. 관세 25%가 신뢰입니까? 24시간 최후 통첩이 동맹입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24시간 뒤에 뵙겠습니다.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뚜뚜뚜.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소나기에 힘이 들어가 플라스틱이 삐걱거렸어요. 저 자식이 감히 나한테 전화를 끊어. 25년 공직 생활 중 이런 모욕은 처음이었습니다. 강태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제 표정을 보더니 굳어졌습니다. 부국장님, 무슨 일입니까? 저는 구겨진 팩스 용지를 강태수한테 내던졌어요. 강태수가 종이를 펼쳐 읽었습니다. 읽는 동안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이건 강태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진심입니다. 블러핑이 아니에요. 그런 건 나도 알아. 저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라고. 강태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관세 철회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강태수를 노려봤어요. 지금 한국 편 드는 거야. 아닙니다. 현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한국 엔지니어 없이 저 공장들 못 돌립니다. 마이크론이나 인텔로 대체한다 해도 최소 반년은 걸려요. 그 사이에 구글, 메타, 오픈 AI 서버가 전부 멈춥니다. 저는 입을 앙 다물었어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들고 백악관 브래드 윌슨 수석에게 연결했어요. 수석님, 한국에서 팩스가 왔습니다. 저는 내용을 읽어줬어요. 전화기 너머로 브래드 수석이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5초쯤 침묵이 흘렀어요. 허세야. 브래드 수석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쫄지 마. 저들이 진짜로 미국을 버리겠어. 어디 가서 돈을 벌겠다고. 하지만 수석님, 공장에서 진짜로 엔지니어들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세라니까. 브래드 수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겁주려고 쉬워하는 거야. 우리가 꿈쩍 안 하면 저들이 먼저 꼬리 내릴 거라고. 저는 뭔가 반박하고 싶었지만 브래드 수석이 먼저 말했어요. 콜린스, 자네 임무가 뭐야? 한국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 저들이 허세 부리면 우리도 더 세게 나가면 돼.
내일 아침 9시 전에 우리가 먼저 발표하자. 추가 관세 발동. 협상 따위 없다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수석님, 정말 괜찮을까요? 콜린스. 브래드 수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자네 지금 한국 편이야? 미국 편이야? 당연히 미국 편입니다. 그럼 시키는 대로 해. 대통령님도 같은 생각이시야. 저들이 까불면 진짜로 밟아버리겠다고 하셨어.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태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부국장님, 정말 이대로 가실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에서 하라면 해야지. 내가 무슨 수로 대통령 결정을 바꿔. 하지만 됐어. 저는 손을 내저었어요. 자네는 기술 자문관이야. 정치는 내가 할 테니까 신경 꺼. 강태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오후 6시, 백악관에서 긴급 지시가 떨어졌어요. 한국 없이 돌려. 마이크론이랑 인텔한테 비상 풀가동 명령 내려. 브래드 수석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즉시 상무부 비상대책반을 소집했어요. 회의실에 15명의 관료가 모였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어요. 미국이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이 조그만 한국 눈치를 볼 이유가 없었죠. 마이크론 아이다호 공장, 인텔 오리건 공장, 두 곳 모두 풀가동 체제로 전환합니다. 저는 화이트보드에 지도를 띄우며 말했어요. 삼성과 SK가 빠진 물량을 국내 업체가 메우면 됩니다. 간단해요. 강태수가 손을 들었어요. 부국장님, 마이크론 HBM 수율이 8%입니다. 삼성과 SK는 94%고요. 8%가 뭐 대수야. 저는 강태수의 말을 잘랐어요. 비상 상황이니까 조금 손해보는 거지. 그 정도는 감수해야죠. 강태수가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그 표정이 뭔가 더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무시했어요. 오후 7시, 마이크론 아이다호 공장이 비상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인텔 오리건 공장도 30분 뒤에 라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상황실 대형 스크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지켜봤습니다. 초록색 불이 켜지고 생산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됐잖아. 저는 의기양양하게 말했어요. 한국 없어도 돌아가네. 강태수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직 48시간이 안 됐습니다. 무슨 소리야. HBM 생산은 전공정만 이틀이 걸려요. 지금 보이는 건 그냥 기계가 돌아간다는 것뿐입니다. 진짜 결과는 내일 저녁에 나와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래. 그럼 내일 저녁에 보자고. 밤 11시, 마이크론 공장에서 첫 번째 보고가 올라왔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여유롭게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율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어요. 숫자를 보는 순간 커피가 목에 걸렸습니다. 12%.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같은 숫자였습니다. 12%. 85%가 아니라 12%. 이게 무슨... 저는 더듬거렸어요. 고장 아니야. 센서가 잘못된 거 아니고.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3번 확인했습니다. 수율 12%가 맞아요. 말도 안 돼. 4시간 전까지 8%였잖아. 어떻게 4%밖에 안 올라. 오히려 선방한 겁니다. 강태수가 태블릿을 들어 보였어요. 복잡한 공정 도표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HBM 생산에는 12,480개의 미세 공정 변수가 있습니다. 온도, 습도, 압력, 가스 농도, 전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맞아야 해요. 강태수가 화면을 넘겼어요. 이 값들은 매뉴얼에 없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30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몸으로 익힌 거예요. 머릿속에만 들어있죠. 저는 멍하니 강태수를 바라봤어요. 마이크론 엔지니어들은 기계를 다룰 줄 알아요. 강태수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계가 원하는 걸 모릅니다. 삼성 엔지니어는 기계가 열이 나면 0.3도만 낮춰요. 마이크론 엔지니어는 5도를 낮추죠. 그 차이가 수율 80%를 날려버리는 겁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게 가능해. 고작 0.3도. 그때 상황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인텔 오리건 공장이었어요. 부국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칩에서 발열이 잡히지 않습니다. 냉각 시스템을 풀가동해도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발열? 무슨 소리야. 설계 스펙으로는 섭씨 85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지금 120도를 찍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칩이 녹아요. 저는 식은땀이 흘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데? 저도 모릅니다. 현장 책임자의 목소리에 울음기가 섞였어요. 이런 적이 없었어요. 한국 칩은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강태수를 바라봤어요. 한국 칩은 왜 안 그래?
강태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삼성과 SK의 HBM은 적층 기술이 다릅니다. 12개 층을 쌓는데 각 층 사이에 미세 방열판이 들어가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미터 단위 구조입니다. 강태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인텔은 그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열이 빠져나갈 곳이 없는 겁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이건 뭐야? 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강태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손끝 감각이에요. 그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자정을 넘겼습니다.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구글 데이터 센터에서 긴급 연락이 왔어요. 서버실 냉각팬이 전투기 이륙 소리처럼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온도가 안 잡혀요. 구글 인프라 담당자의 목소리가 비명에 가까웠어요. 방금 A동 3층 서버렉 2개가 타버렸어요.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습니다. 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서버가 탔다고. HBM 메모리가 녹았어요. 마이크론 칩이랑 호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급하게 라인을 내리고 있는데 손해가.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다른 전화를 받았습니다. 메타였어요. 우리 데이터 센터도 같은 상황입니다. 서버 3분의 1이 다운됐어요. 그 다음은 아마존이었어요. AWS 오리건 리전에서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서비스에 영향이 가고 있어요.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강태수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부국장님, 이거 보세요. 강태수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픈AI 챗GPT 화면이었어요. 강태수가 질문을 입력했어요. 미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평소 같으면 1초 만에 답이 나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는 로딩 아이콘만 빙글빙글 돌았어요. 5초, 10초, 20초, 32초가 지나서야 답이 떴어요. 워싱턴 DC. 평소 응답 속도의 30분의 1입니다. 강태수가 말했어요. HBM 공급이 끊기면서 데이터 전송률이 급락했어요. 이대로 가면 내일 아침에 미국 AI는 뇌사 상태가 됩니다.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새벽 4시. 한국 정부가 최종 카드를 꺼냈습니다. 원격 접속 권한 완전 차단. 서버 관리 시스템. 장비 제어 인터페이스. 모니터링 대시보드. 전부 막혔어요. 강태수가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 지도가 떠 있었어요. 어젯밤에는 절반이 빨간불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전부가 빨갛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과 귀가 다 막힌 상태입니다. 오전 9시 30분. 뉴욕증권거래소가 문을 열었어요. 저는 벽면 스크린에 주식시장 화면을 띄웠습니다. 첫 길분. 기술주가 일제히 하락하기 시작했어요. 엔비디아 8% 하락. AMD 6% 하락. 마이크로소프트 5% 하락. 빨간 숫자가 쏟아졌습니다.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군가 외쳤어요. 기관 투자자들이 전부 빠지고 있어요. 5분이 지났습니다. 하락폭이 더 커졌어요. 엔비디아 12% 하락.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떴어요. 서킷 브레이커 발동 임박. 저는 그제야 떠올랐습니다. 내 주식. 저는 부랴부랴 휴대폰을 꺼내 주식 앱을 열었어요. 화면이 뜨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인텔 3배 레버리지 ETF. 65% 하락. 뭐야 이게? 저는 눈을 비비며 다시 봤어요. 같은 숫자였습니다. 65% 하락. 전 재산이 3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화면 하단에 빨간 글씨가 떠 있었어요. 마진콜 경고. 추가 증거금 미입금 시 오전 10시에 강제 청산됩니다. 강제 청산. 그 단어가 눈에 박혔어요. 저는 숫자를 계산했습니다. 65% 하락의 3배의 레버리지. 원금 대비 손실이. 손가락이 떨려서 계산기도 제대로 못 눌렀어요. 끝났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추가로 넣을 돈이 없었어요. 이미 전 재산을 다 쏟아부었거든요. 오전 10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증권사였어요. 콜린스 고객님. 마진콜 기한이 만료되었습니다. 계좌의 모든 포지션이 강제 청산됩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청산 완료되었습니다. 잔고를 확인해 주세요. 저는 앱을 열었어요. 잔고 화면이 떴습니다. 0달러.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0달러. 어제까지 80만 달러가 있던 계좌였습니다. 25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은퇴 자금이었습니다. 플로리다 별장 살 돈이었죠. 전부 사라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상관없었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상황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강태수가 달려왔습니다. 부국장님, 괜찮으세요? 저는 강태수를 올려다봤어요. 한국계 3세, 한국의 피가 흐르는 사람. 저는 갑자기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웃었어요. 강 박사. 저는 웃으면서 말했어요. 자네 조상나라가 이겼어. 축하해. 강태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자네가 경고했잖아. 한국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내가 안 들었어. 내가 멍청했어. 저는 바닥을 손으로 쳤어요. 고작 관세 25%더 뜯으려다가 미국의 미래를 통째로 날려버렸어. 내 인생도 같이. 새벽 2시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어요. 대통령 직통 비서관이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지금 즉시 백악관으로 오십시오. 대통령님께서 부르십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백악관으로 향했어요.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마이크론 수율 12%, 인텔 칩 발열 폭주, 구글 서버 화재, 오픈 AI 장애, 나스닥 폭락, 내 계좌 0달러. 하루 만에 이 모든 게 터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손을 놓은 지 고작 몇 시간 만에요. 백악관 상황실은 전쟁터 같았어요. 브래드 윌슨 수석이 중앙에 서서 고함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뭘 멍하니 서 있어. 당장 대책을 내놔. 국방부 차관, CIA 부국장, NSA 기술팀장. 쟁쟁한 인물들이 모여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저는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벽면 대형 스크린에는 미국 전역의 데이터 센터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절반 이상이 빨간불이었습니다. 콜린스, 브래드 수석이 저를 불렀어요. 자네가 이 사태 책임자야. 어떻게 할 건데? 저는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어떻게 하긴요. 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 마이크론과 인텔에 비상지원팀을 보냈습니다. 수율을 올리려면 시간. 브래드 수석이 버럭 소리쳤어요. 지금 구글 서버가 불타고 있는데 시간을 달라고. 젠슨 황이 방금 대통령님한테 전화해서 쌍욕을 했어. 엔비디아 시총이 하루 만에 200조 날아갔다고. 저는 움찔했어요. 젠슨 황이 대통령한테 욕을 했다고. 브래드 수석이 계속 소리쳤습니다. 팀 쿡도 연락 왔어. 애플 데이터 센터가 마비됐다고. 아이클라우드 서비스가 전부 먹통이래.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금 당장 한국이랑 화해하래.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브래드 수석이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좋아. 내가 결정할게. 브래드 수석이 입을 앙다물었어요. 국가 비상사태 선포한다. 군대 보내서 삼성 공장 접수해. 우리가 직접 돌리면 되잖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수석님, 그건 외교적으로. 외교고 뭐고 지금 미국이 무너지고 있어. 브래드 수석이 책상을 내리쳤어요. 저 공장은 미국 땅에 있어. 미국 법이 적용돼. 우리가 접수하면 그만이야. 저는 강태수를 바라봤어요. 강태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눈치였지만 이 분위기에서 입을 열 용기가 없어 보였어요. 브래드 수석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텍사스 주방위군 사령관 연결해. 지금 당장. 30분 뒤 명령이 하달됐어요. 텍사스 주방위군 2개의 중대와 상무부 기술팀이 삼성 오스틴 공장으로 출동했습니다. 저도 군용기를 타고 현장으로 향했어요. 브래드 수석의 지시였죠. 직접 가서 접수 과정을 감독하라. 비행기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미국 땅이 펼쳐져 있었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저 불빛이 켜져 있는 이유가 뭘까? 발전소가 돌아가니까. 발전소가 돌아가려면 전력망이 필요해. 전력망을 제어하는 건 컴퓨터야. 그 컴퓨터 안에는 반도체가 들어있어. 한국산 반도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을까? 새벽 4시. 텍사스 오스틴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어요. 1월의 텍사스는 생각보다 추웠습니다. 숨을 내쉬면 하얀 입김이 피어올랐어요. 삼성 공장은 어둠 속에서도 웅장했습니다. 축구장 20개 크기의 부지에 하얀 건물이 늘어서 있었죠. 첨단 시설이어서요. 미국 내 반도체 공장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불이 꺼져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24시간 돌아가는 공장인데 지금은 마치 무덤 같았습니다. 창문 하나에서도 빛이 새어나오지 않았어요. 굴뚝에서 연기도 안 났고요. 완전히 죽은 건물이었습니다. 주방위군 험비 12대가 정문 앞에 멈췄어요. 완전 무장한 병사 80여 명이 대열을 갖췄습니다. 방탄조끼에 헬멧, 소총을 어깨에 맨 젊은 군인들이었어요. 긴장한 표정이었지만 동시에 어리둥절해 보였습니다. 적군도 아니고 테러리스트도 아니고 그냥 공장 하나 접수하러 왔으니까요. 소총을 든 미군이 조그만 공장 하나를 접수하러 왔습니다.
우스꽝스러운 광경이었죠. 세계 최강 군대가 반도체 공장 앞에서 전투 대형을 갖추다니.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도 아니고 텍사스 한복판에서요. 그런데 정문 앞에 뭔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의자 하나. 편의점에서 파는 그런 싸구려 의자였어요. 흰색이었는데 때가 타서 누르스름했습니다. 접이식도 아니고 그냥 네 다리 달린 평범한 의자였어요. 그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게 뭐지? 주방위군 대령이 손전등을 비췄어요. 불빛이 정문을 밝혔습니다. 남자였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어요. 머리카락이 반백이었고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하지만 체격은 건장했어요. 양복이 아니라 회사 로고가 박힌 작업복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특유의 분위기가 났어요. 손에는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같았어요. 한국에서 흔히 마시는 그 갈색 봉지 커피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추운 새벽에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앉아 있었던 거예요.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총을 든 80명의 군인을 마주하고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긴장한 기색도 없었고요. 오히려 담담했어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님을 맞이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남자가 입을 열었어요.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습니다. 늦으셨네요. 커피 식을 뻔했습니다. 주방위군 대령이 움찔했어요. 예상 밖의 반응이었으니까요. 보통은 겁에 질리거나 화를 내거나 도망치거나 셋 중 하나거든요. 근데 이 남자는 커피를 마시며 농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앞으로 걸어갔어요. 남자의 가슴에 달린 명찰이 보였습니다. 윤재호, 삼성전자 미주 총괄, 텍사스 팹 센터장. 센터장이라면 이 공장 책임자라는 뜻이에요. 한국 본사에서 직접 파견된 사람이겠죠. 직급으로 치면 전무급일 겁니다. 저는 윤재호 전무를 찬찬히 살펴봤어요. 작업복 점퍼 안에 낡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청바지는 기름때가 묻어 있었어요. 손톱 밑에도 검은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사무실에만 앉아있는 관리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어요. 직접 현장에서 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윤재호 전무는 30년 전 삼성전자 기흥공장에서 기술자로 시작했대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입사해서 생산라인 맨 밑바닥부터 올라온 거죠. 처음에는 장비 청소부터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공정 모니터링, 그 다음에는 수율 개선, 한 계단씩 밟아 올라온 거예요. 90년대 후반 디램 가격이 폭락했을 때요. 삼성전자가 거의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윤재호 전무는 한 달 동안 집에 안 들어갔대요.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수율 1% 올리려고 발버둥 쳤다고요. 2000년대 들어서는 플래시 메모리 개발을 주도했어요. 일본 도시바가 독점하던 시장을 뚫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다들 고개를 저을 때 윤재호 전무팀이 해냈어요. 그리고 5년 전 텍사스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 왔습니다. 55조 원짜리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였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본인이 진두지휘했습니다. 설계도 검토하고 장비 배치하고 엔지니어 교육시키고 미국인 직원들한테 한국식 품질 관리를 가르쳤어요. 그 사람이 지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요. 윤 전무님이시군요. 저는 최대한 위험 있게 말했어요. 이합 중국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공장을 즉각 접수할 겁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호 전무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천천히, 여유롭게, 마치 시간이 무한히 있다는 듯이. 접수요. 윤 전무가 피식 웃었습니다. 뭘 접수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공장 전체입니다. 장비, 시스템, 데이터, 전부 미국 정보관리로 넘깁니다. 윤 전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예상했다는 듯이. 한 가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윤 전무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화면을 켜더니 제 앞에 내밀었습니다. 복잡한 코드가 떠 있었어요. 숫자와 영문자가 뒤섞인 암호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블루아이 프로토콜입니다. 윤 전무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이 공장 메인 서버실의 보안 시스템이에요. 제 오른쪽 눈 홍채로만 열립니다. 지문도 안 되고 비밀번호도 안 되고 오직 제 눈동자만 인식해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죠? 문을 부수면 되지 않습니까? 윤 전무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을 부수는 순간 이 코드가 실행됩니다. 윤 전무가 화면을 넘겼어요. 영어로 된 명령어가 보였습니다. 장비 펌웨어 전체 삭제. 그 다음 회로 과부하. 모든 기계가 스스로 타버립니다.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자폭 장치라는 겁니까? 자폭이라니요.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닙니다. 윤 전무가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냥 우리 기술을 지키는 거예요. 도둑이 금고를 억지로 열면 안에 있는 게 다 타버리도록 해놓은 거죠. 상식 아닙니까? 허풍치지 마십시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55조 원어치 장비를 자기들 손으로 태운다고요. 확인해 보시죠. 윤 전무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NSA 친구들 불러서 해킹해 보시면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지 아닌지 1시간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기술팀장이 노트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확인해봐. 기술팀장이 고개를 끄덕이고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 사이 저는 윤재호 전무를 지켜봤습니다. 여전히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홀짝이면서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거든요. 텍사스의 새벽 하늘이 검은색에서 남색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군인 80명이 총을 겨누고 있는데 저 사람은 새벽 하늘 구경을 하고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기술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부국장님.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자폭 코드가 심어져 있어요. 서버실 문에 물리적 충격이 가해지면 자동으로 실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진입하면 55조 원어치 장비가 전부 고철이 됩니다. 저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윤 전무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종이컵을 구겼어요. 그리고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 거였어요. 그 사소한 행동이 이상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콜린스 부국장님. 윤 전무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공장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돈을 댄 건 미국입니다. 그건 맞아요. 55조 원. 대단한 금액이죠. 윤 전무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이 기계들의 혼을 불어넣은 건 우리입니다. 윤 전무가 공장 건물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갔어요. 손으로 외벽을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자식을 어루만지듯이요. 30년 동안 밤을 새웠습니다. 라면을 먹으며 공장 바닥에서 잤어요. 명절에도 집에 못 갔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도 분만실에 못 들어갔어요.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도 장례식에 늦었습니다. 윤 전무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요. 세계 최고 기술을 우리 손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일본이 독점하던 거 뺏어왔어요. 미국이 안 된다고 했던 거 해냈어요. 30년 동안 피를 토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윤 전무가 다시 저를 바라봤어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12,480개의 레시피가 있습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피와 땀으로 쓴 비밀 노트예요. 한 줄 한 줄이 누군가의 밤잠과 바꾼 겁니다. 누군가의 가족과 바꾼 거예요. 윤 전무의 눈이 빛났어요. 그건 절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55조 원이 아니라 550조 원을 줘도 안 됩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들어오고 싶으시면 들어오십시오. 윤 전무가 정문을 가리켰어요. 대신 제 눈부터 뽑아가셔야 합니다. 제가 살아있는 한 저 문은 안 열립니다. 그리고 제 눈을 뽑는 순간 이 공장은 55조 원짜리 쓰레기장이 됩니다. 80명의 군인이 침묵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총을 들고 있었지만 쏠 수가 없었어요. 적군이 아니니까요. 비무장 민간인을 쏘면 그건 학살이에요. 그때 차 한 대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검은색 SUV였어요. 타이어가 끼익 소리를 내며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양복 입은 남자가 뛰어내렸어요. 텍사스 주지사였습니다. 당장 멈춰요. 주지사가 소리쳤어요. 진입 중단. 주방위군 대령이 경례를 했습니다. 주지사님, 백악관 명령입니다. 백악관이고 뭐고 안 돼. 주지사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이 공장에 가스라인이 몇 개인지 알아. 화학약품, 저장 탱크가 몇 개인지 알아. 잘못 건드렸다가 폭발하면 반경 5km가 날아가. 오스틴 시내가 쑥대밭이 된다고. 주지사가 저를 노려봤어요. 여기가 어딘 줄 알아요. 내 선거구야. 텍사스 시민 목숨 걸고 이 쇼를 해야겠어.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윤 전무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승리를 자축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방을 조롱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담담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표정이었어요. 결국 주방위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80명의 무장병력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믹스커피를 마시던 남자 한 명에게 밀려났어요. 험비가 하나씩 돌아서 나갔습니다. 엔진 소리가 멀어지는 걸 들으면서 저는 윤재호 전무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윤 전무는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새 믹스커피 봉지를 꺼내 뜯었어요. 종이컵에 가루를 붓고 보온병에서 뜨거운 물을 따랐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분했습니다. 총을 들고도 이기지 못했어요. 미합 중국이, 세계 최강 대국이, 조그만 한국 회사 전무한테 굴복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텍사스의 새벽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공장 건물을 비췄어요. 삼성 로고가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군용기에 올라타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협박도 안 통하고 군대도 안 통했어. 남은 카드가 뭐가 있지? 창밖으로 텍사스 벌판이 보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황해였어요. 그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어요. 저 남자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올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플라스틱 의자와 믹스커피까지 준비해놓고요. 우리를 비웃은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무력한지 보여준 거였습니다. 오전 9시, 데드라인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텍사스에서의 굴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착륙하자마자 백악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콜린스 부국장님, 지금 즉시 웨스트윙으로 오세요. 한국 측 대표가 와 있습니다. 백악관 서관에 도착했을 때 브래드 윌슨 수석이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저 자식들이 지금 뭘 요구하는지 알아. 브래드 수석이 제 멱살을 잡을 듯이 다가왔어요. 관세 철회, 공개 사과, 향후 10년간 무역 보복 금지 서약. 미쳤어. 저는 침을 삼켰어요. 그 정도까지 요구한다고요. 들어가. 브래드 수석이 회의실 문을 가리켰어요. 자네가 만든 사단이니까 자네가 수습해.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긴 테이블 한쪽에 미국 측 관료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표정들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서동민 본부장이 앉아 있었어요. 은퇴 안경에 낡은 가죽 서류 가방, 사흘 전 통화 때와 똑같은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커피숍에서 지인을 만난 것처럼 여유로웠어요. 아, 콜린스 부국장님. 서동민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뵙게 되었군요. 저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동민 본부장의 눈을 마주 보기가 힘들었어요. 국무부 차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 본부장님, 저희는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는 불행한 소통에서 비롯된 오해입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어요. 관세 25%가 소통입니까? 24시간 안에 확약서 내놓으라는 최후 통첩이 오해였습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지금 시각 오전 9시 12분. 귀국 대통령께서 약속하신 시한이 12분 전에 지났습니다. 저희는 통보대로 철수를 완료했습니다. 잠깐만요. 재무부 차관이 끼어들었어요. 아직 협상의 여지가. 협상. 서동민 본부장이 피식 웃었어요. 그건 사흘 전에 하셨어야죠. 지금은 너무 늦었습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서류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방금 서울에서 발표된 성명서입니다. 대미 수출 물량 전량을 유럽연합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요? 저는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산업부 로고가 찍힌 공식 문서였습니다. 독일 하베크 경제장관이 30분 전에 화답했습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뉴스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한국산 반도체 전량 인수. 관세 0%. 즉시 효력 발생. 저는 숨이 막혔어요. 독일이 가로챘다고. 지금 이 순간 로스앤젤레스항으로 향하던 컨테이너선 3척이 기술을 돌리고 있습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담담하게 말했어요. 목적지가 함부르크로 변경됐거든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국무부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브래드 수석이 벌떡 일어났어요. 계약이 있잖아. 미국 기업들이랑 맺은 공급 계약. 계약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서동민 본부장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불가항력 조항이 있습니다. 귀국 정부가 관세 폭탄을 선언한 순간 저희는 계약 파기 권한이 생겼어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브래드 수석이 입을 앙다물었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게 보였습니다. 자, 이제 선택하실 시간입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손목시계를 봤어요. 정오까지 3시간 남았습니다. 그 안에 관세 철회를 발표하시면 함부르크로 가던 배를 다시 로스앤젤레스로 돌릴 수 있어요. 서동민 본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안 하시면요? 무역대표부 차관이 물었어요. 3개월 동안 미국에는 한국산 칩이 한 톨도 없습니다. 서동민 본부장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그동안 구글, 메타, 엔비디아가 버틸 수 있는지는 저희가 알 바 아니고요. 서동민 본부장이 서류 가방을 들었습니다. 저는 덜레스 공항으로 가겠습니다. 오후 2시 비행기예요. 문 앞에서 멈췄어요. 현명한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1시간 뒤 트럼프 대통령이 브래드 수석과 저를 집무실로 불렀습니다. 대통령의 얼굴이 보였어요. 어제까지의 자신만만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고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어요. 젠슨 황이 또 전화했어. 대통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본사 대만으로 옮긴다고. 진심일세. 저는 침을 삼켰어요. 팀 쿡도 또 연락 왔어. 대통령이 책상 위 종이를 집어들었어요. 애플 공급망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아이폰 생산이 멈출 수도 있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대통령이 종이를 구겼어요. 정치 노름 그만하고 한국한테 사과하래. 팀 쿡이 나한테. 회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대통령이 브래드 수석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해야 해? 브래드 수석이 머뭇거렸습니다. 평소에 오기는 사라지고 없었어요. 대통령님, 저희 입장을 고수하면 뭐? 대통령이 버럭 소리쳤어요. 나스닥이 또 폭락해. 엔비디아가 대만으로 가. 애플이 문 닫아. 브래드 수석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오랫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어요. 연락해. 대통령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서 본부장한테. 공항 가지 말라고. 브래드 수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대통령님, 그건 내가 정오에 발표할 거야. 대통령이 브래드 수석의 말을 잘랐어요. 한국이랑 잘 해결하겠다고. 관세는 보류한다고. 항복이었습니다. 완전한 항복. 정오, 백악관 남쪽 잔디밭.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리논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저는 건물 안에서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헬기에서 내렸어요. 기자들이 우르르 달려들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과의 관세 전쟁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대통령이 발걸음을 멈췄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국과 아주 좋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통령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어요. 우리는 해결책을 마련할 겁니다. 영어로 We will work something out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이틀 전만 해도 한국에 국물도 없다고 외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관세 25%로 한국을 굴복시키겠다고 큰소리쳤죠. 그런데 지금은 저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한국은 훌륭한 파트너입니다. 훌륭한 파트너. 이틀 전에는 배은망덕한 나라라고 했으면서 기자 하나가 물었어요. 관세 25%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건 논의 중입니다. 좋은 방향으로요. 그게 전부였어요. 대통령이 헬기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TV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건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미합 중국의 조건 없는 항복이었어요. 아우트로 세입자의 깨달음. 그날 저녁 저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네가 보고서를 잘못 썼어. 한국의 기술력을 과소평가했지. 브래드 수석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사무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 DC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이 켜져 있는 이유가 뭘까? 발전소가 돌아가니까, 전력망이 작동하니까, 컴퓨터가 돌아가니까, 그 안에 반도체가 있으니까. 한국산 반도체. 우리는 세계를 지배하는 제국인 줄 알았어요. 실상은 한국 기술에 얹혀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이 나왔어요. 90년대 출장 때 찍은 거였습니다. 한국 공장에서 젊은 엔지니어들이 컵라면을 먹으며 기계 앞에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그때 저는 저들을 비웃었습니다. 30년이 지났어요. 저 사람들이 세계 최강대국을 48시간 만에 무릎 꿇렸습니다. 우리는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그들은 목숨으로 혼을 심었어요. 오늘 제국은 총성 한 번 없이 무너졌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상무부 부국장 네이선 콜린스가 목격한 48시간의 전쟁 어떠셨나요? 관세 25%, 24시간 최후 통첩. 미국은 한국이 울면서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48시간 뒤 무릎을 꿇은 건 미국이었습니다. 총 한 방 없이 플라스틱 의자와 믹스커피 한 잔으로 돈으로 건물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간 밤새워 쌓은 노하우는 살 수 없습니다. 미국은 제국인 줄 알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술에 얹혀 사는 세입자였습니다. 총성 없는 승리. 감동받으셨다면 댓글로 승리 2글자만 남겨주세요. 가슴이 뜨거워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48시간 만에 미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진짜 힘, 세계는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